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노동절 연휴로 하루 쉬어갔는데 주말에 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좀 숨고르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도 9월 첫 시작 그렇게 시원스럽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그렇게 또 약하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지금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16만 명 정도 증가, 그리고 실업률은 지난달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4.2%를 월가에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하 폭 결정에 영향을 줄 여러 고용 지표들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데이터는 확인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주춤하는가 싶었습니다만 모처럼 2차 전지가 열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거셌던 외국인의 매도 공세도 일단락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말씀 주신 대로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자금이 미국채라든지 또 금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최근 이제 국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금 현물 ETF가 화제였다고 하는데요. 채권과 리츠 등에도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와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통상 9월은 투자 성적이 좋은 달이 아닙니다. 약속의 7월과 또 배신의 8월을 넘어서 금리 인하 앞둔 9월 맞이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쉬어가는 만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동향은 어떤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죠. 최근 뉴욕 증시에서 상승 동력으로서 기대를 했던 부분 엔비디아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실적은 좋았지만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내주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내려앉기보다는 그 기대 심리가 다른 종목들로 퍼지면서 지수 자체는 버텨준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순환매가 일어났는데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시장 심리 상태를 보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락하면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경향 보여왔는데요. 여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를 대거 앞두고 있죠. 특히 무더웠던 8월. 지난 변동성을 확대시켰던 원인이 미국 고용보고서였다는 점을 돌이켜보면 이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고용지표들 확실히 중요합니다. 관련 지표가 예상치처럼 나온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시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를 지난달 대비 증가한 16만 5천 명 정도로 실업률은 4.3%에서 줄어든 4.2%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해고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수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서 이런 실업률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은 최근 이민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서 공급 증가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안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한편 일부 투자 회사들은 실업률 증가의 반절이 영구 실업자인데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고 이 정도로 많은 경우는 드물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용시장의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각각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번에 발표되는 데이터 중에서도 초점은 역시 미국의 실업률로 이 실업률이 4.4%를 넘을지가 금리 결정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휴장인 한편 유럽 증시는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과 또 독일 정책 불확실성으로 장 초반 독일을 중심으로 하락하다가 개별 종목 이슈에 힘입어서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체로 영국을 제외하고 소폭 상승했고요. 미국 경제 지표를 기대하면서 장중 고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중국 증시는 최근까지 상승했던 것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는 엇갈린 흐름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8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부진을 했지만 차이신 제조업 PMI는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는 점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는 높아졌지만 폭염과 태풍의 영향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뒤로는 그 영향이 제한된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미국 증시 휴장으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니케이 지수 0.14% 정도 상승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39,000선 부근에서 움직임 보였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0.15% 내리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강세 보이고 특히 TSMC가 오른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애플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비교적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 이번 달 연준의 금리 인하 폭과 속도인 만큼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와 함께 제조업 관련 지표들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중국 비아디가 지난달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쾌속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월 판매량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37만 대를 돌파했고요.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가 12%, 하이브리드가 48% 급증해 전체 판매량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비아디는 해외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해외에서 3만 대 넘게 팔아치웠고 연간 누적 판매량은 26만 5천 대 육박해 지난해 기록을 일찌감치 넘어섰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 넘게 늘어 우리 돈 33조 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30% 넘게 늘어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유럽과 멕시코 등 현지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리면서 거침없이 시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은 보릿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장이죠. 올리버 블룸의 CEO는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메가톤급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1939년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독일 공장 문을 닫은 적 없는 폭스바겐이지만 수익성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최소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한 곳씩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경영진은 30년 전부터 유지해온 고용 안정 협약도 종료하겠다며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회사는 당초 2026년까지 100억 유로로 책정한 비용 절감 목표도 50억 유로 더 높일 계획이고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조치로 약 2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고민이 깊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 출하량은 3% 늘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미국과 유럽, 캐나다가 내놓은 관세 폭탄에 직격탄을 맞은 상태고요. 그나마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총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현지 시장 수요가 반짝 늘어 한숨 돌렸지만 이마저도 토종업체들의 약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출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하이브리드 출하량은 32% 늘었고요.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을 앞지를 만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비해 성장 보폭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글로벌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2분기 시장 점유율은 62.3%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1.5%를 기록한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1분기 50.7%포인트, 2분기 50.8%포인트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애플의 재입고 주기가 돌아오고 AI 서버 관련 고성능 컴퓨팅 칩 수요가 호조를 보이면서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중국의 SMIC가 5.7%로 삼성의 뒤를 바짝 쫓으며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요.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 2분기 합산 매출은 전분기 대비해 10%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인공지능 부문 수요가 강력한 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어 양시장 모두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업종 전반에 수급이 몰렸는데요.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보고서가 나오자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유럽 탄소 배출 목표가 크게 하향되면서 2025년에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최대 41%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이전의 3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또 LG화학도 목표가를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SK이노베이션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들이 앞으로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4.92%, 엔캠이 12.01% 뛰었고요. TCC 스틸과 코스모 화학이 10%대, LG 에너지 솔루션이 6%대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한편 화장품주도 증권가 호평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최근 조정을 겪은 화장품주를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분석했습니다. 하나증권은 화장품 업종인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전후로 고점 대비 23% 하락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국내 브랜드의 미국 오프라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K뷰티의 비중국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미국을 포함해 직수출 증가에 대한 개별 기업의 실적 성장은 3분기부터가 본격 시작이라면서 상당수 화장품사가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다시 부각돼 9월에서 10월 중 저가 매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뛰어올랐는데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57%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코리아나도 12.13%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제닉이 10%대, 또 삐아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6%대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배송 로봇, 자율주행 셔틀 등을 원격 주행시키기 위한 관제 시스템의 연내 표준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자율주행주가 들썩였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협회는 자율주행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표준화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원격주행이란 원격주행 관제 시스템이 하나 이상의 원격주행 대상 차량들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주행시키는 서비스인데요. 앞으로 원격주행 관제 시스템이 표준화되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세계적인 차량 호출 서비스 우버 CEO가 최근 한국을 방한한 가운데 전동화와 자율주행 부문에서 한국 자동차 업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관련주들의 투심을 자극했는데요. 마감상 보면 SOS랩이 6.37%, 모트렉스가 5.17% 올랐고요. 팅크웨어와 라이콤이 모두 4% 넘게 상승했습니다. 멈춰섰던 토큰 증권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될까요? 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중단한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을 이번 달에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여야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인데요. 이를 이용해서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 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예정된 상황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토큰 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및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주축입니다. 이번 법제화로 토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각광받았는데요. 갤럭시와 SM이 7.33% 오른 가운데 시간별 거래에서도 상한가까지 직행했고요. 헥토 파이낸셜이 6.34% 올랐습니다. 이외에 서울 옥션과 K옥션 모두 5% 넘게 뛰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양전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시장의 상승이 일부 업종과 종목에 쏠렸다는 겁니다. 코스피 미로 풀기 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도 박스권 돌파의 출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요. 지수가 당분간 더 치고 나가기 힘든 상황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순환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전략 잡아가시죠.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0.25% 상승해 2681포인트, 코스닥도 0.2% 올라 769.21포인트였습니다. 양시장 지난주 미증시 호조에도 불구하고 장초의 흐름이 안 좋았는데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 물량을 대부분 걷어들이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2,390억 원 순매수했는데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인 건 7거래일 만이었습니다. 개인도 1,574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만 4,150억 원 매도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642억 원 팔자세 기록했고 기관도 55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만 1,30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확인하시죠. 유가증권 시총 상위 종목은 엇갈렸습니다.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도는 모습인데 다행히 반도체 투톱은 플러스권은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0.13% 올랐고 SK하이닉스도 0.17% 소폭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호조에도 장 초반에는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다행히 양 지수 모두 말아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전 거래일 강했던 바이오 대표주는 약했고 2차전지주가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6.19% 상승해 41만 2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5.88% 강세로 36만 원, 코스피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2차전지주의 지수 기여도가 가장 컸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8% 넘게 뛰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5.26% 상승세 시현하면서 HLB를 제치고 하루 만에 시총 3위권에 다시 올랐습니다. 2차전지 전해질 기업인 엔캠도 12%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2차전지주의 반등은 유럽연합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예고와 현대차그룹의 북미 전기차 점유율 2자릿수 돌파 등의 소식 등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리가캠바이오가 1.66%, 휴젤이 5.69% 낙폭 기록했고요. 리노공업도 0.87% 조정을 받았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은 2원 40전 올라 1,338원 4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의 50bp 금리 인하, 빚컷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자 환율이 다시 1,330원 위로 상방을 열고 있습니다. 이후 외환시장 마감까지 환율은 좁은 레인지 장세를 유지했었는데요. 미증시가 노동절로 하루 휴장하면서 1,330원 후반을 유지하다가 역외 환율은 1,335원 선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외환시장 1,330원 중반대에서 잔잔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순환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여겨지는 제약 바이오 섹터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여전히 주시하되 업사이드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약품과 제약 섹터가 7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이 되면서 이미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코스닥 150 헬스케어 시가총액이 코스닥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월 들어서 급격하게 높아지기도 했죠. 하나증권은 코스피 헬스케어에서 신약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약사를, 코스닥에서는 시총 5천억 원대 이하 중소형 바이오텍을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HK이노엔과 한미약품, GI이노베이션,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4종목을 추천했는데요. HK이노엔과 한미약품은 신약 기대감이 내년부터 확대될 것이란 점에서, 그리고 GI이노베이션과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는 신약 임상 결과 발표 기대감 속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하반기 새로운 주도주로 꼽히는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이미 빠른 리레이팅이 일어난 만큼 종목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오늘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수 예정돼 있어 바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AI, 원전, 방산주 예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 서밋이 개최됩니다.
삼성전자가 참가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 기술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 체크하시고요. 삼성 SDS는 리얼 서밋을 개최하고 AI 비전과 전략을 공유합니다. AI 관련주들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가 방한을 하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고요. 또 이런 가운데 폴란드에서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K방산 수출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방산 기업들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서울 패션 위크도 시작이 됩니다. 패션과 섬유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STO, 토큰증권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죠.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갤럭시아 SM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K옥션이 상승했는데 오늘 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미증시가 하루 휴장한 가운데 우리 시장 별다른 이슈 없이 화요일장 개장하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 종목 장세가 계속되는 만큼 매매 횟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전략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디오 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휴장을 했고 최근에 국내 증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상황인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좀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좀 더 강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거래량은 뭐 굉장히 저조하고 네. 외국인도 어제 우리 방송 중에는 뭐 한 7, 8천 개 선물 선물해서 파는 많이 것들만 네. 네, 또 이렇게 대사기도 하고. 그러게요. 이제 또 오늘은 궁금합니다. 어제 이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이제 다소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추세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지고. 그러게요. 단순히 가격 메리트가 부각돼서 매수세가 유입된 거라고 하면은 추세적인 상승을 또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수가 있겠고. 추이는 좀 봐야겠네요. 예, 바이오 쪽도 사실 궁금하고요. 뭐가 이렇게 받쳐주는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제 뭐 그쪽에 저쪽 바이오 쪽 근무하시는 분 가운데 우리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해서 내년에 뭔가 변화가 있는가 보던데 법적으로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살짝 뭐 움직이나 싶기도 하고. 가는 놈만 가고 못 가는 놈 못 가는구나. 근데 뭐니 해도 또 반도체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이쪽이 좀 올라줘야 체감 지수가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빨리 우선 2,700부터 코스피 2,700포인트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반도체가 가야. 그것도 반도체가 같이 가줘야 가죠. 되는데 말이죠. 예. 바깥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할 일이 많네요. 할 일 많죠. 네, 저희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는 어제 어때 휴정이 되었고 네. 이제 9월 맞이 하다 보면은 뭐 꼭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데 어쨌거나 최근 한 3년은 9월이 안 좋았다 보니까 또 9월 앞두고 걱정스러운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 1년 중에 제일 뭐 부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뭐 JP 모간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슬쩍 연준이 금리 인하해도 뭐 주식시장 안 좋을 수도 있다 해서 하긴 하는데 이쪽은 이런 얘기 저쪽은 저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 어떻게 9월 맞이하면서 우리 이재모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장을? 일단 뭐 9월 제일 중요한 이벤트는 네. 뭐 18일 날 우리나라 시각 18일 발표될 FOMC 회의가 있으니까 9월에 네. 거기에다 초점을 둘 것 같고요. 초점을 둘 것 같고 뭐 그 말은 이제 10월 그러니까 중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추석 연휴가 중간에 있을 건데 네. 그 전까지는 뭐 지수는 고만고만할 것 같습니다. 추석 전에 좀 줄일까요? 아니면 추석 전에 담고 갈까요? 물으시면 누가? 보통 이제 투자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 전략을 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금을 확보하고 싶어도 수익이 나야 현금을 확보하고 네. 손실이 난 종목을 어떻게 손절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손실난 이재모 종목들은 대표가 잘못하신 건 없으세요? 네네. 네, 아니, 제가 뭐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말들이라서요. 예. 네. 일단 뭐 손실난 종목은 무조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고 이제 현금 확보하자는 전략은 수익이 난 종목이 뭐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챙겨두는 전략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몇 번의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긴 연휴가 있었을 때 그 이후에 좀 증시가 막 급락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경험들을 되살리시면서 그냥 안정성을 약간 추구하시는 거죠.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오랜 기간 투자 이제 하셨던 분들은 대체로 좀 안정성을 좀 더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늘 하는 얘기인데 이 주식시장에서는 오래 일단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의 어떤 기대 수익을 좀 높이기보다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략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추석 그 연휴 이전, 그러니까 FOMC 회의 그 발표 이전까지는 좀 지수가 고만고만할 거기 때문에 아마 계속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아, 섹터 간 순환매. 네네네. 네. 그래서 지수 자체도 2,700 이제 전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크게 밀리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어제 아주 뭐 유난히 2차 전지 쪽에 다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지수를 갖다 좀 이렇게 플러스로 돌리고 했습니다만 그 와중에 또 이제 반도체는 조금 부진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2,700포인트에서 위로나 아래로나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니 이것도 일견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우리 선물 같은 게 다 지수 갖고 만든 선물이니까 기초자산이 외국인들은 또 저 양매도 걸어 놓으면은 프리미엄 짭짤하게 챙기겠어요. 그래 우리는 완전 가두리장. 그럼 뭐 2,700 근방에서 멀리도 못 가고 위로 가면 또 받치고 밑으로 가면 또 받치고 하는 가운데에 뭐 이제 섹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장이 되면은 참 그거 할 것 같고 조금 이렇게 우리 장 먼저 하고 미국 또 뒤에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제 나온 얘기 중에 이제 밸류업 얘기가 9월쯤 나오면은 뭐 이제 지수도 나오고 뭐 등등 했습니다만 조금 내용이 보니까 시장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없어 보여요. 그 지난 그 2월부터 해서 네. 이제 정부의 저 밸류업 정책이 예. 이제 탄력을 좀 모멘텀으로 이제 좀 작용하면서 네.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차, 뭐 은행이나 보험 같은 네. 이런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좀 그래도 좀 모멘텀 측면에서 탄력을 좀 받아왔던 거죠. 주가 이제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점에 와서 보시면은 그렇게 성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정부 뭐 정책이라 하는 것들이 크게 뭐 영향을 엄청나게 줄 정도 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나온 것들은 없다는 게 일반적 평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도 9월 달에 나올 만한 것들은 크게 뭔가 좀 기대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인덱스 지수를 만들어서 이제 ETF 형태로도 이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네. 수급적인 요인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최근에 은행주나 이런 것들이 그런 대로 좀 8월 달에도 잘 좀 버텨왔던 것들은 그런 이제 일부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기업들이 그 이제 지금 나오고 있지만 뭐 그 주주 이제 환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책을 많이들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치 일부 있을 것 같고 지수를 지금 구성하기에는 좀 종목 수가 이제 부족하다는 평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일부 발표한 기업과
발표를 예고한 기업들을 이렇게 숫자를 합쳐도 30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 다시 지금 뭐 코덱스 200 지수를 구성하듯이 코스피 200 종목 지수 종목 이런 정도의 그냥 구성 종목이 돼버리면 사실은 지금 있는 거하고 큰 의미가 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차별점이 없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뭐 개별 종목이나 섹터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 K 밸류업 지수 이제 구성에 대한 기대치는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적으로는 그 수급적으로 계속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기사 내용만 봐서는 이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갖다가 이미 공시한 데가 뭐 현대차나 키움증권 등등 회사는 9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고 계획을 예고하겠다고 공시한 쪽이 뭐 한 16곳. 그게 뭐 LG나 뭐 KB금융, 뭐 KTNG 정도라 하는데 그래봐야 25군데입니다. 지수 니케이 225 하는 게 니케이 니혼 계좌의 신문사에서 225개 우량주 종목을 가지고 만든 거고 S&P 500이 500개 갖고 한 거고 뭐 러셀 2000 같으면 뭐 2000개 종목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코스피 200도 200개 종목인데 그럼 적은 감 따져볼게요. 다우지수 30개, 뭐 닥스 30, 30개, 프랑스 CAC 40, 40개. 우리 그러면 밸류업 25? 야, 기업들도 진짜 너무 협조 안 하네. 아니면 뭐 서로 뭐 정부하고 뭐 의논도 안 했거나 25개가 뭔 놈이 지수 나옵니까? 지금 그래서 그 이제 구성 종목수 너무 적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지금 예. 시장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발표를 안 한 기업들도 이제 막 포함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스피 200 지수랑 뭔 차이가 있냐? 뭔 차이가 나느냐 예, 이거죠. 의미가 예. 없는 거죠, 사실. 예, 예. 그래서 이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더 발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게 자율성을 좀 부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죠. 어떻게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는 못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게 했어 하는 거고. 우리 학창 시절부터 겪어봤지만 자율 학습이 잘 됩니까? 네.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 해야 저 뭐 좀 단어라도 외우지. 예. 아우 적절한 비유네요. 아니 근데 오늘 우리가 왜 이재모 대표님 이렇게 공격하죠? 공격한- 정민 앵커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고 이재모 대표님 뭐 아니, 잘못한 공격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하죠 사실. 예. 계속해서 뭐 박스권인데다가 주도주도 뭐 어제는 보니까 2차 전지가 좀 움직이는데 이게 계속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고 알 수 없는 시장이니까 네. 이렇게 좀 속마음이 그렇게 나온 거죠 뭐. 일단 저도 이제 예. 딱 한 달 된 것 같습니다. 급락장을 맞아서 예. 이제 그리고 한 달간의 전 2주 그다음에 최근 2주 이렇게 제가 의견이 달랐을 거예요. 예. 저도 지금 다시 또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예. 계속 헷갈립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주도주 자리를 뺏길 건지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미래 구간은 아닌데 어제 유독 또 9월 첫 거래일인데 네. 2차 전지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어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네.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2차 전지를 담을 때다. 그래서 비중 확대를 했고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도 비중 확대 의견을 이제 확실히 제시했습니다. 뭐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맞습니다. 프로체엠, 예.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종목을 이거 비중 확대를 했나 얘기했고요. 물론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비중을 축소하라고 한 기업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사실은 에코프로비엠. 네, 네. 어제 그 기업들도 사실 올랐습니다. 오히려 비중 축소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리튬 가격이 어제도 뉴스 보니까 더 떨어졌다고 얘기 나오는데 어제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꽤 올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들은 예. 악재 소식이 나왔는데도 그러니까요. 올랐습니다. 그 네. 이야기들은 그냥 2차 전지를 어제 샀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제 하루로 그냥 끝날 건지 이게 계속 이제 누적적으로 점점 비중을 확대해 갈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 저도 요새 확신이 좀 갖게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는 좀 약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나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리 인하 수혜 섹터라고 쓰이는 쪽은 점점 강해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는 산업의 흐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2년 전에도 그 반도체가 되게 감사한다고 안 좋았던 시절에도 쭉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리고 좀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그때는 사실 숫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적자가 뭐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었습니다. 그게 23년 말, 24년 상반기가 이어졌습니다. 2차 전지 지금 굉장히 숫자 보시면 안 좋고 3분기도 좀 좋아질까 했는데 그렇게 좋은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점점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 이제 바닥은 진짜 확실히 가까워진 건 아닌가. 2차 전지 쪽은.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하반기에는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반기 아니에요? 하반기. 네, 그러니까 어제 일부 좀 시그널이 나온 건지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되는 건데 점점 2차 전지는 일단은 주가 측면에서는 회복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게 살짝 저도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산업적으로는 계속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네. 비중을 확 줄일 때가 아닌데 다른 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종목이나 이 섹터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걸 사기 위해서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흐름이 있지 않을까. 예, 그것 때문에 이쪽이 좀 약해지고 그동안 약했던 쪽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 좀 하반기에 점점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린 겁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날 한 방 맞고 그 이후에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뭐 정신을 수습하는 그런 흐름인데 뭐 어쨌거나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반도체 같이 가려면은 엔비디아가 그래도 다시 또 뭐 고점을 높여가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늘 그래왔고 그 특히 지금까지는 그래왔고 하이닉스만 딱 하이닉스는 놓고 보면 유독 더 엔비디아하고 정말 상관관계가. 진짜 커플링돼서 움직였고요. 제가 반도체가 정말 약해질 것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은 이번 3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가 확실히 약해지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반도체는 주도 섹터의 지위를 약간 잃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분기를 가장 기점으로 해서 볼 것 같고 아마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0월 초순에 3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잠정 실적이 나오니까 10월 초부터 해서 이제 말 그때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발표 이후에 전망 더 좋을 건데도 주가가 강하게 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반도체는 좀 약해질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결국 9만 원 못 뚫고 좀 흘러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예, 왠지 그럴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만 원과 9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네네네. 사실 근데 업황 은 내년까지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은 괜찮은데. 네, 실적이나 이런 건 계속 더 좋아질 겁니다. 네. 연간으로 오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근데도 미리 내려오는 흐름이 좀 약간 감지되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야, 반도체 좋다 소리 방송만 틀면은 여기저기서 반도체 좋다 소리 들은 지가 언젠데 얼마 안 됐는데 또 벌써 이제 반도체가 벌써 꺾인다 내지는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데 아, 시장이란 게 참 그러네요. 저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일간 차트 보면은 이거 9월 오늘 이제 미국장 처음으로 열리면서 얘는 지금 그동안 이렇게 깃발령 조정 끝내고 위로 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또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차트로 보면은 아유 지가 가봐야 얼마 가겠나 싶은 거예요. 굉장히 좀 헷갈려요.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참 시장 전망이나 포지션 잡기도 만만치는 않은 거 보이는데 요 반도체 관련해서 인텔이 요즘 조금 얘기가 되대요. 아, 예. 일부 네. 사업 부문을 파운드리 사업 부분. 그걸 저도 좀 조사를 예. 해봤는데 어제 네. 또 때마침 그 예.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곳에서 이제 시장 전망을 했는데 2분기 그 파운드리 점유율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TSMC가 62.3%,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14.2%.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그래서 와. 1위 TSMC하고 삼성전자가 좀 붙을 때는 한 2배 정도, 예. 벌어지면 한 3배 이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2위라고 하는 삼성전자도 이 TSMC와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실제로 이제 인텔의 점유율을 봤더니 자사 이제 물량 제외하고 나머지 봤더니 1% 정도밖에 안 돼요.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일부 좀 저쪽 인텔이 약간 좀 안 좋아지면 반사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하지만 1% 가져오는 것 갖고는 예, 도움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저 TSMC의 점유율을 이제 가져오는 게 사실은 중요하죠. 근데 지금 TSMC가 워낙에 사실 견고합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제 기억을 다시 해보시면 좀 좋겠는데 21년도에 왜 미국 쪽에 파운드리 2공장을 짓는다라고 해서 예.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나 이제 경기 산업 이런 걸 봐가지고 짓는 속도를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공 시점이 이미 벌써 지났어야 됩니다. 근데도 지금 약간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업계 흐름이나 산업의 이제 흐름을 보면서 삼성도 결정을 하는 부분이겠지만 여튼 삼성전자가 저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려면은 뭐 인텔이 안 좋아져서 가져오는 부분보다는 좀 TSMC 점유율 가져오면 좋을 것 같고 인텔만 놓고 볼 때는 지금 이 파운드리도 안 좋지만 기존에 잘했던 CPU나 이런 쪽도 약간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새롭게 좀 잘해보려 했던 파운드리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도 성과를 못 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고충을 겪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부를 뭐 매각을 한다. 그다음에 뭐 구조조정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좀 힘든 이제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보니까 올해 한 60% 이상 빠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이 설명 들으면서 또 주가 보면은 이거 8월 마지막 날 얘가 9.5% 올랐어요, 인텔. 그 고점 대비 한 60% 빠진 상황에서 옆으로 바닥 다지면서 기다가 저렇게 8월 마지막에 이제 10% 가까운 저런 급등이 나왔으니 싼 게 제일 좋은가 봐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이 대표님 설명 들었을 때는 인텔이 희망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또 주가 측면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니까. 근데 이것도 좀 사후해석인 게 예. 저평가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하고 또 싼 게 비지떡이란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증시 격언이 다 그래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안 된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결국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이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고 계속 존속이 돼야만 이 가치가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는 떨어져 있는 거죠.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분명히 그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가치도 물론 떨어졌겠지만 예. 그러면은 이 싸다는 인식 속에 이제 뭔가 뭐 점유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사업부 매각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에 대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아마 그런 예. 게 좀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일부 좀 단기 이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어떤가요? 최근에 그 뭐 시장 전체적으로도 박스권이고 뚜렷하게 뭐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섹터 간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뭐 금리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일단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좀 계속 볼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금리 인하 좀 이야기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것들은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일부 이제 개별 기업들의 좋은 이제 소식도 있었고 일부 좋은 소식처럼 보이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구분은 지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수급 측면에서는 헬스케어 쪽이 강했던 사실이었고 이 흐름이 7월부터 나왔었습니다. 저도 감지는 못했지만 7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이 좀 큰 기업들도 시총 그 큰 쪽 내에서 자금이 들어갔었던 거죠. 벌써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 흐름이 지금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유한양행, ST팜 등등 아래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점점 헬스케어 쪽 수급이 강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지금 헬스케어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틀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가 될 수 있는 쪽은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번 일단 시세를 낸 것 같고요. 일부 섹터 종목이나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신재생에너지, 풍력 쪽도 보시면은 CS 윈드 같은 기업들도 바닥에서 꽤나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도 자금이 일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쪽, 광고 쪽도 포함될 것 같고요. 이미 소비재, 제가 요새 유심히 보고 있는 쪽이 건기식이에요. 아, 건강기능식품. 이거는 통계로 나와 있지만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지면은 이 건기식 이런 것부터 많이 줄인답니다. 네. 이건 사실은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줄였다가 다시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은 이런 쪽 구매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다시 이제 구매욕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지를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다 큰 틀에서는 이쪽도 헬스케어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기식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좀 볼 필요 있겠고 종목군별로 좀 안 올라간 기업들이 있으면 좀 찾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이오 얘기 중에서 예. 이 부분은 지금 이 유한양행은 진짜 엄청난 성과도 나왔지만
오, 이거는 뭐 진짜 역대급 차트입니다. 대단하네요. 8월 한 달만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49.4%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일간으로 보나 주간으로 보나 월간으로 보나 다 이제 왱왱왱 거리면서 기술적으로 사이렌이 막 울리는 와중인데 이런 거 그래도 이거 계속 막 홀딩한다? 뭐 일단 저 단가 좋게 들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그 한번 질문에, 하셨어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갔으니까. 네네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 보유하는 게 맞을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고 예. 그나마 뭐 다행히도 올라갔습니다. 예. 다행히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더 올라가 있고요. 지금보다는 좀 더 위를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유한양행이 일단 지금 성과를 잘 내고 있고 앞으로도 몇 개의 모멘텀들이 더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열릴 뭐 세계 폐암학회 여기서도 지금 나오는 렉나자 관련된 단독요법 뭐 그 결과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모멘텀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최소한 오늘만큼은 뭐 굳이 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정도까지는 뭐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자는 말씀드리겠고요. 바이오 섹터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굉장히 무서운데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이 일단 한 단계 제가 볼 때 레벨업한 흐름입니다. 살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11만 원대 계속 있다가 지금 14, 5만 원대가 올라왔으니까 예. 한 단계 올라선 느낌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유지만 잘 되면은 계속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될 수 있는 거죠. 단계적으로 더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오늘 뭐 이번 주만큼은 그래도 보유하는 게 맞겠다라고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때 2주 전에 그 21일 날 그 실적 발표가 아니고 그 FDA 승인 소식 나왔을 때 아, 그렉나자. 예, 맞아요. 개장 초에 막 16% 이상 뛰고 그날 이제 뭐 상승은 상승입니다만 개장 초 대비 많이 상승폭 줄여서 그거 해서 음봉이 나왔는데도 이후 이거 잡아 당긴 게 이거 개인이죠, 이거. 개인들이 확 이게 개인 매수세를 이만큼 만들어낸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글쎄요, 아니면 개인 매수로 이렇게 좀 올라올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결국 그때만 하더라도 한 6조, 7조, 8조 됐거든요. 시총이. 예. 그 정도 범위에 있는 기업이 일부 개인이 산다고 해서 올라갈 그럴 수는 없다.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역시나 이렇게 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강하게 좀 해줘야 해줘야. 그 상태에서 개인분들 같이 이제 편승을 하면은 예. 이제 좀 더 탄력도 붙고 개인분들도 이제 좀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최근 한 일주일, 2주 보면은 외국인이 비중을 좀 꽤나 높였습니다. 한 19.5%대에서 20%대까지 올렸으니까 예. 이제 외국인의 흐름하고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간다 놓고 보면은 예. 외국인이 대거 혹시 매도하는 날이 생기면은 그냥 그때 차익 실현 시점으로 잡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격이 아닌 그 수급의 변동 요인으로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지금은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이거 차트 계속 이제 점검하면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자 하는 게 이게 과연 예전에 그 뭐 신라젠 같은 그런 쪽하고는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벌써 이 가고 있는 그 배경이나 실체가 있고 숫자가 나오고 벌어들이는 거고 창업자의 급이 다르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 이렇게 뭔가 뒷받침이 되는 것 같으면은 이런 어떤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주가나 차트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도 아니면 이러다가도 이게 결국 그 좋은 실적과 그 좋은 펀더멘털에도 이렇게 또 흔들리는 주가가 될지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런 애들하고. 저도 그 의견이 좀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요. S자 바이어들 이상한 거 많았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올해 좀 제약 바이오 볼 때는 이제 신약 바이오 쪽도 좋겠지만 네. 워낙에 지금 금리도 높고 경기상이 안 좋으니까 예.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제약사를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이게 많이 제약 들었던 거고요. 전통적. 예, 그러니까 한미든 뭐 유한양행이든 우리가 익히 들으면 알만한 제약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있고 신약 개발도 하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지금 되게 기대치는 있었는데 안 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또 종근당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종근당도 요새 봐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조금씩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종근당도 그러면
뭐 파이프라인이 없겠냐 이거죠. 예, 그 동안에는 좀 미진했었지만 그 돈도 벌고 있고 예. 이런 기업들이 다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노력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나올 때도 됐고 하니 이제 보자는 의견들이 일부 최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면은 또 따라가는 종목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1등이 2등, 3등 계속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좀 그 제약 바이오를 지금 보는 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헬스케어 바이오를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섹터 자체가 뭐 모멘텀이 나쁠 건 없는 거죠. 예. 좋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헬스케어나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좀 찾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탐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탐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멘텀이든 또는 뭐 펀더멘탈이든 괜찮다고 하는 기업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시장은 계속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 수급으로도 그게 지금 뒷받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83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6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뚜렷한 방향 나타내기보다는 이제 보합권에서 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5%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4,800원. SK하이닉스가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3,2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977,000원.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는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내림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700원. 셀트리온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95,300원. KB금융 0.8%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7,0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36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 섹터 흐름 굉장히 좋았죠.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0.6%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8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알테오젠 다시 시가총액 2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보합 예상됩니다. HLB가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93,300원, 엔캠 소폭 오름세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5,0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는 2%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3,000원. 휴젤 0.7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59,000원. 클래시스 보합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1%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9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뭐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글쎄요, 오늘도 반도체주들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이 있어지고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또 어제 뭐 흐름 좋았으니까 오늘도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섹터들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 결국 지수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 크게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네. 지금 우리가 2020년, 21년 여름까지처럼 다 아무거나 사도 막 돈이 벌리고 다 올라가고 지수도 막 올라가고 하는 그 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은 어디 걸 살려면 어디 걸 팔아야 되고 하는 그런가 봐요. 기관도 개인도.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죠.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서 네. 시장 에너지는 굉장히 약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리고 뭐 확인할 게 워낙 많은데다가 또 진짜 그 연휴가 워낙 또 길잖아요. 이번에 추석 연휴. 예, 그렇게 하니 그리고 지금 뭐 10월 1일 임시 공휴일설도 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얼핏 보기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논의한다. 논의한다.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확정될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렇겠네요. 예. 네. 우리 그날 방송하려나? 안 하겠죠? 증시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장이 중요해요. 열리느냐, 아니- 네, 그렇죠. 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한다고 음. 하니까 뭐 주식시장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는 봐야 될 거고. 알겠습니다. 예, 또 안 열려도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그런가? 그렇죠. 예. 예,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아니 이런 장에서는 9월 달 뭐 사실 뭐 계절적으로 잔인한 달 이런 얘기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물론 미국하고 국내 증시 전략이 좀 다를 것 같고 최근에 보면은 뭐 채권 쪽으로 자금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낮춰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낮추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계속 아마 관심을 가지실 거라서. 뭔가 내 종목은 더 갈 거야라는 기대가 네, 있죠. 네. 그리고 뭐 시장이 어떻게 보면 안 간다고 놓고 보면은 네. 어떤 특정 섹터나 종목이 좀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지금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바닥에 있던 종목의 섹터들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표현을 하시고 수급이 비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매물이 없으니까 누가 좀만 강하게 사줘도 쭉 올라오는 현상들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라와 이렇게 되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또 찾아보면. 네. 그런 이제 흐름도 나올 시점이고요. 저도 뭐 제가 정확하게 통계해 본 건 아니지만 9월 달이 좀 애매한 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3분기도 마감을 져야 되는 시점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도 끼어 있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뭐 섹터나 이제 종목이 계속 뭐 치고 나가는 이런 흐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지나버리면 다시 25년도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증시 11월 되면 대부분 25년도 전망이 나오니까. 그러면 25년도 좋다고 하는 섹터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막 쏠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 한두 달은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거고 그러면 테마주 중심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아마 최소 제가 볼 때는 명절 전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테마주를 저희가 뭐 이렇게 권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장에서도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테마의 움직임도 보시니까 어떤 테마를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지 이것도 물론 이제 타이밍이 좀 맞아야겠죠. 최근에 보면 뭐 딥페이크 관련주 보완주들도 있고 아니면 뭐 비만 치료제 쪽도 있고 또 아니면은 비대면 진료 헬스케어 쪽도 있고 많잖아요. 네. 일단 그 딥페이크 말씀하셨으니까 예. 또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데 최근 딥페이크 때문에 보안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예, 예.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 정도 올라올 그러니까 뭐 이벤트, 이슈일까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에 끝냈어야 될 이슈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 뉴스 나왔을 때 한 번 정도 예. 흐름을 타고 말았어야 되는데 한 며칠쯤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은 시장의 자금이 돌고 돌다가 유동 자금들이죠. 오늘 여기야 하면 이제 몰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이틀, 3일 좀 이어진 흐름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어느 섹터 봐야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어느 섹터 예측하기보다는 네. 오늘 여기에 하는 쪽, 그러니까 테마군 중에 한 개장하고 보니까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가장 먼저 상위를 차지하는 레벨의 그 테마군들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확률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쪽이 자금이 많이 쏠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뒤에도 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STO, 토큰 증권, 법제화 이야기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일부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좀 강할 것 같은 게 저쪽 섹터인데 이미 어제 시간에서 꽤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STO 관련된 기업들이.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저쪽으로 자금이 몰립니다. 무조건. 예, 그런 이제 그날의 이슈 좀 찾아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의결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송 여부만 빨리 결정해 주세요. 어디 가시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 뭡니까? 아까 딥페이크 관련한 사이버 네네. 공격 관련 그거는 좀 이재무 대표 보시기에 이게 뭐 길게 갈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폰 관련주 아이폰 이거는 관련주. 그래도 뭔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요? 지금 9월 16일 출시 예정으로 잡혀 있죠. 이미 아니 저기 아이폰 16이고 날짜가 아마 9월 9일이 이제 9월 9일 나와요? 언팩일 거고. 원래 9월 10일 날 하려 하다가 그날 저 트럼프 해리스 토론이 있다고 그 시장에 네네. 주목을 뺏길까 봐 하루 땡겼다는 네. 썰이 있더라고요. 나름 일리 있네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한테 여쭤보셨는데 아이폰 우리나라 일체 출시국이냐. 네네. 제가 찾아봤는데 한국이 그동안 아이폰 15까지는 3차 출시국이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1차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국인데 일차 이번에 출시. 처음이에요? 예. 그 이유가 또 뭐냐 이게 봤더니 네. 지금 중국에서 안 팔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좀 팔겠다 뭐 그런 이거 이야기가 개장하고 좀 들어봐야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9월 3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노동절로 휴장이었고 어제 국내 증시 2차 전지 섹터가 힘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반도체주는 좀 개별 종목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9월 달에도 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9월 달에는 중요한 이벤트 FOMC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좀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강보합권으로 2,683포인트, 코스닥도 보합권 76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약보합 출발이네요. 74,200원. SK하이닉스도 0.4% 떨어집니다. 17만 3천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 올라갑니다. 41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8% 상승합니다. 97만 3천 원. 현대차가 1% 떨어지네요. 24만 2,500원. 기아도 0.38% 내림세입니다. 10만 5,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으로 6만 100원이고요. 셀트리온 약보합 19만 7천 원. 그리고 KB금융이 소폭 떨어집니다. 8만 7,400원. 포스코홀딩스가 0.28% 소폭 올라갑니다. 36만 1,000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약보합 보여줍니다. 어제 8% 강세를 보여줬었죠. 일부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보합권이네요. 18만 1,700원. 그리고 알테오제는 강보합으로 32만 2,500원. 에코프로 보합이고요. HLB도 보합으로 9만 200원. 엔캠이 0.4% 상승합니다. 21만 5,500원. 그리고 삼천당자 강보합으로 15만 8,500원. 리가캠바이오 약보합 9만 4,900원. 휴젤도 보합권으로 25만 6,500원. 클래시스도 역시 약보합권 5만 200원. 리노공업은 1% 떨어집니다. 19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관련주, 그러니까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들 호가에서도 흐름이 좋았는데 자, 오늘 보게 된 핑거가 20% 급등합니다. 지금 현재 7,960원,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이 14% 급등합니다. 1,9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다날이 지금 K옥션도 11% 급등하고 있고 지금 FSN도 6.5% 강세 1,740원, 우리기술투자도 2% 강세고요. 또 IT센도 1.9% 올라가고 아톤, 한국정보인증도 각각 지금 4%, 5%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STO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전고체 쪽 흐름도 좋네요. EV 첨단 소재가 10% 급등합니다. 2,670원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지금 5% 이상 올라갑니다. 56,0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수화학도 6.9% 강세 1030원. 그 솔트록스도 1.9% 올라가고요. 미래반도체도 1.5%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아바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4% 강세고요. 레몬도 5.4% 올라가면서 4,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2차 전지 쪽 전고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보시다시피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STO, NFT 쪽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화면에 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 좀 단시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지금 갤럭시아 SM이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2,380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10% 급등하면서 8,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NFT 관련주, STO 관련주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는 이제 또 전선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가온전선이 10% 급등하네요. 지금 38,600원. KBI 메탈도 5% 이상 올라갑니다. 3,195원이고요. 재룡전기, 대원전선 각각 1%에서 2% 상승하고 있고요. 가온전선 흐름이 좋네요. LS 에코에너지도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LS도 1.8% 올라갑니다. LS그룹도 흐름도 좋아요. 오늘 전선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또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흐름 좋습니다. SK 이터닉스가 6% 강세 보여줍니다. 17,060원이고요. 범한 퓨얼셀도 6% 이상 올라갑니다. 17,530원. 두산 퓨얼셀도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범한 퓨얼셀 17,540원, 두산 퓨얼셀 5.4%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S퓨얼셀도 1.7% 올라가고 한선 엔지니어링도 지금 2% 강세입니다. 14,3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뭐 SK D&D도 1.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뭐 2차 전지 쪽, 장비 쪽도 좋아요.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한울반도체, 필에너지 각각 10% 급등하고 있고요. 9%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CIS, 아바코 흐름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은 뭐 저 보시다시피 전고체 관련주 아니면 이제 SOFC 쪽 그리고 이제 오늘은 NFT, ST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13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억 원, 외국인 6억 원 순매수고 기관이 12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억 원, 29억 원 매도 우위, 개인 투자자가 139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은 이제 어제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40전 하락한 1,33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뭐 환율도 좀 답답하긴 하네요. 박스권 정도로 가야 되겠죠. 고만고만한데 벌써 어쨌거나 뭐 1,320원 근방에 가 있던 게 1,340원 쪽으로 이제 또 다시 올라와 있는 거고 뭐 달러인도 144엔대, 143엔 하던 게 146엔대 후반 뭐 이런 거니까 최근 며칠 사이 조금 이렇게 달러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던 것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참 이러니 뭐 시장 자체가 이러니 어차피 시장에 몸을 담은 이상 시장 체질대로 시장 성격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막 이렇게 유행을 타고 여기저기서 이제 회자되고 그리고 수급이 따라 붙을 때 같이 동참해서 시세를 즐기고 주춤주춤한다 싶으면 빨리 털고 나올 수밖에 없네요, 우리나라는. 빨라야죠. 이제 보면 그 뭐 식품 무슨 뭐 이런 얘기, 뭐 방산 얘기, 뭐 원전 얘기 또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제 원전주는 좀 원전은 최근에 좀 약간 좀 괜찮아요?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식품주들 뭐 한참 그 뭐 삼양식품, 뭐 우양, S&D 이런 쪽이 좀 요즘엔 관심에서 소외가 됐죠. 예. 조금 이제 또 전선 전력 관련 이런 것도 살짝 좀 조정 좀 받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한번 달라붙어 보자 뭐 예.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네요. 예. 손이 빨라야 되는 것 같네요. 손이 어디 다녀오셨나요? 기업 탐방. 네, 제가 이제 오늘 다녀온 기업은 그 S퓨얼셀이라고 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S퓨얼셀은 뭔가 퓨얼셀하니까 수소연료전지 예, 수소산화물 연료전지 네, 쪽 같아요. 이제 관련 기업이고요. 이제 9월 달에는 수연료전지 관련된 이제 섹터를 이제 한 번 정도는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지금 아직 뉴스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 국내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좀 일단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동사를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2014년도 설립되었고 2018년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고요. 이제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가 대략 한 88%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발전용 연료전지가 6.3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일부 좀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 주주는 S에너지 등 투수관계인이 한 38%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수소를 이제 에너지 원으로 쓰는 거고 이 수소를 이제 공급하게 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열이라든지 이제 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변환시켜주는 이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제 업력이 2014년도 설립된 거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2014년 그 이전, 2000년대 초반부터에 사실은 사업이 시작됐던 기업이에요. 세티라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GS 이제 일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GS 그룹 시절부터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었고 그때 이제 기술 개발을 굉장히 꾸준히 했습니다. 기술 개발을 꾸준히 했다는 것들은 그 당시엔 GS 그룹 측에서 비용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kg, 5kg, 6kg, 10kg, 25, 그다음에 60, 200kW급의 각 이제 사이즈별 연료전지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어디다가 공급을 하나요? 보통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건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최근에 법규가 생겼는데 네. 그 아마 연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연료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재생에너지를 일부 지금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네. 뭐 태양광,
풍력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런 쪽이 이제 건물에 들어가니까 예. 그냥 보통 좀 큰 건물, 높은 건물에는 연료전지가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물에 들어갈 경우에 이제 건물용 연료전지다 이렇게 부르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쓰이느냐, 활용처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25kW급의 소연료전지입니다. 25kW급이니까 단순 생각해 보시면은 5kW급 곱하기 5예요. 예. 그러니까 능력치는 5배가 되는 거죠. 근데 정말 획기적으로 공간 차지하는 게 5kW급 하나 설치할 정도 규모면 돼요. 그러니까 5kW급 하나 설치할 공간에 25kW급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아하. 공간은 동일하게 차지하는데 능력치가 5배니까 예. 발전 효율이라고 하는 게 더 훨씬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동사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오. 세계 최초로 개발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2020년도죠. 국책과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동사가 지금 올해가 4년 차인데요. 지금 개발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책 과제를 통해 가지고 이 55kW급의 연료전지 개발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상용화되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외도 그렇지만 인증을 받아야 돼요. 보통 네. KS 인증이라고 하잖아요.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게 없던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검사할 수 있는 설비도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설비도 만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하반기 정도에 테스트를 마치고 25년도 1분기부터는 이제 제품을 한번 판매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일단 세계 최초로 25kW급의 연료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동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일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 효율이 더 좋은 연료전지가 만들어지면서 동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시장으로도 뭐도 지금 계속 연료전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이 소연료전지를 설치해야 되는 이제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장으로 놓고 볼 때는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서 보시면은 이 소연료전지 관련된 수요가 많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국내 몇 군데 데이터 센터에 납품한 레퍼런스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국내 데이터 센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납품한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지금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결국 여기에서 많은 이제 열이 발생되고 있고 전력이 필요한데 이때 연료전지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최근에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장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동사 실적은 향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은 매출이 한 500억, 영업이익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매출액이 한 205억에 영업이익 9억이 나왔습니다. 그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이 2차전지도 지금 실적 안 나온 기업들이 많은데 수소는 더 먼 이야기잖아. 글쎄요. 그래서 예. 돈 못 벌잖아 하지만 실제로 연료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돈을 벌면서 성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정성도 있으면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연료전지와 관련된 기업들도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 전에 또 다녀오신 기업과 관련해서 추가로도 전해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갤럭시와 이제 머니터리.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STO 관련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아마 날짜상으로 내일일 겁니다. 9월 4일 국회에서 그 토큰 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당 야당 이제 각 의원하고 학계 이렇게 좀 그냥 산업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여는 거고요. 이 세미나를 열게 되면은 향후에는 법안 발의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일부 뉴스 중에 그 법안이 이제 다시 나올 거다는 이야기 나온 거고요. 그게 어제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거고 오늘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저 세미나는 일단 그거의 어떤 하나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차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되고 나면은 아마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상정되면 거기서 이제 통과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대부분 지금 여야 사실은 반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법안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폐기가 돼 버렸거든요. 시간 때문에. 이제 시간이 뭐 국회가 끝나버리다 보니까 미처 다 토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가 됐는데 다시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돼 가지고 이제 법제화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그 세미나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듣고 와서 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제노포커스도 좀 더 첨언할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네, 제노포커스 제가 8월 29일 날 지난주인데 IR 미팅을 또 진행을 했고요. 네네.
지금 뭐 사업은 그런 대로 계속 잘 되고 있고 최근에 주목을 해보실 거는 이제 건기식 제가 좀 주목해서 봐야 말씀드렸는데 네. 동사가 이제 건기식 소재를 또 만들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그래서 이런 쪽이 지금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저도 검색해봤는데 비타민 K2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됐습니다. 원료로서. 근데 지난 3월에 허용을 해준 거고요. 지난주에 건기식협회에서 2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식약처장이 또 참석을 했었고 식약처장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규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가지고 좀 산업계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규제 개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제노포커스가 일부 수혜를 볼 것 같아서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 재료라 하시는 게 어떤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연산이 아니고? 이건 아마 자연산일 겁니다. 정제도 하고 발효도 하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가마라고 하는데 거기서 원료를 네.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일부 이제 효소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것을 쓰이는 효소라는 거죠.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쪽에 이제 예. 쓰이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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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상방을 열어놓고 있긴 하지만 상승폭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코스피 오늘장에서 0.34% 올라갑니다. 2690.24포인트, 2700선 오늘 좀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현재 769포인트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 증권 시장 양 매도가 나옵니다. 기관이 252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 외국인 역시도 오늘 5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330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대동소이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7억 원의 매도 우위, 기관도 81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역시나 개인 투자자만 368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확인하시죠. 오늘 전기 유틸리티 업종이 올라갑니다. 더불어서 전기 장비와 가스 유틸리티 업종도 상승 중입니다. 반면에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업종 동반 하락 중이고요. 전자장비와 기기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STO 토큰증권 관련주가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올라갑니다. 여당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이란 소식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관련주 중에서는 핑거가 26.67% 시세 분출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8,280원이고요. 갤럭시와 SM이 20% 가까이 날아오릅니다. 2,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도 11.7% 급등 중입니다. 1,6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10.19% 급등하며 8,330원. K옥션도 7.79% 올라갑니다. 3,66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가 오늘도 상승합니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쪽이 상승세 시현 중인데요. 2차 전지 업황 전반적으로 회복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안전성이 부각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EV 첨단 소재가 17.8% 시세에 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86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한동화성이 9.1% 올라가면서 21,200원. 동아기업이 2.18% 플러스권입니다. 12,210원이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2%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54,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레몬 역시도 2.13% 올라가면서 4,325원 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메신저 리보엑산 관련주도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엠폭스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면서 미국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여러 제약사들의 대량 백신을 승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셀루메드가 오늘장에서 벌써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주사제형 피부이식제인 ADM 신제품 개발 완료 소식의 영향인데요. 1,970원이고요. 큐라티스가 3.91% 상승하고 있고 진원생명과학 0.95% 오름세입니다. 엔즈캠 생명과학은 2.1% 플러스권입니다. 현재 거래가 1,596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서린바이오도 1.28% 올라가면서 7,9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선주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국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전력망 구축을 돕는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논의한다는 소식에 전선주가 오늘장에서 움직입니다. 전선주 내에서는 가온전선이 6.7% 상승하면서 37,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BI 메탈도 6.1%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는 3,215원. 그밖에 일진전기와 LS가 3%대 오름세 시연 중입니다. 일진전기 3.05% 플러스권으로 23,300원이고요. LS가 3.27% 상승하면서 11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원전선도 2.18%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3,050원입니다. 오늘 시장 좀 양호한 분위기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러스트 투자자문 나성민 자문역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적 부진과 피크아웃으로 내림세를 보이던 화장품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황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는 화장품 섹터입니다. 지난 8월 중순까지 화장품 해외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고점 대비 큰 폭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2분기 실적 발표 기간 전후로 고점 대비 약 23% 하락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최근 8월 전체 수출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성장성이 재부각되는 모습입니다. 8월 전체 수출액 증가액을 보면 전체 8억 1,725만 달러로 작년 대비 약 20.4% 수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별로 미국이 전년 대비 8월 기준 약 77.1%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아시아 지역보다 미국 중심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 11월에서 12월 쇼핑 시즌과 맞물리면서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증가하는 종목군으로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해외 수출 증가로 화장품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눈여겨보시나요? 한국콜마를 탑픽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동사는 ODM 업체로 북미 수출 주도 브랜드 대다수의 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국내 썬 제품의 점유율이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브랜드의 비중국 수출 지역 다변화로 계절성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초 화장품 수주 확대에 따라 인센티브 등의 일회성 비용이 존재했음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으며 공장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 ODM 업체 중 가장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 유망주로 클리오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견조한 해외 성장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매출이 작년 대비 45% 증가, 일본은 전년 대비 55%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 지역 고른 매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해외 성장을 위한 마케팅비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마진 기초 비중 확대, 해외 성장 지속, 채널 믹스 개선 통한 수익성 개선 흐름 지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 2달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며
2분기 출시한 신제품도 시장 반응이 좋아 하반기 매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유망주로 마녀 공장을 제시해 드립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 83억 원으로 작년 대비 157%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증가 요인은 기대를 상회한 국내 수익성, 미국을 중심으로 예상을 상회한 해외 수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분기 200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보다 가파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사는 올해 해외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외 중심으로 외형 확대되는 모습이 기대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4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아마존 클렌징 부분에서 베스트셀러 상위 랭크되며 인지도가 올라가는 가운데 오프라인 신규 입점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가 더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코스트코 300개 매장, 얼타 온 오프라인 600개 매장에 자사 제품을 출시하는 등 탄탄한 미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미국향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 초반엔 좀 방향성을 찾아가는 분위기인데요.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9월장은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최근 코스피 3년, 코스닥은 4년 동안 9월의 증시가 대체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9월 초 미국의 제조업 ISM 지수 발표, 서비스업 ISM 지수 발표 등 굵직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만 이럴 때 하반기 실적 증가와 같은 모멘텀 있는 종목과 섹터를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역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실적 모멘텀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섹터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중에 화장품 섹터는 북미향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이 몰려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속도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반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섹터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외환 시장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최진호 이코노미스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관련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예, 9월 18일 FOMC에서 드디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연준이 B컷을 단행할 것인가 이런 속도의 문제만 좀 남아있는데요. 이런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지표인 고용 관련 지표들이 이번 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뭐 대세는 물가 지표에서 좀 고용 지표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시장 전망치에 부합했지만 올해 달러 원 환율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 또 고용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예, 월 초에 보통 이제 고용 시장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먼저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수요일에는 미국의 7월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요. 금요일에는 8월 비농업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가 고용시장의 노동 공급을 의미하는 지표라면 구인 건수는 이제 수요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함께 해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지난 7월에 비농업 취업자 수가 11만 명을 초래했습니다만 금번 발표되는 7월 구인 건수가 견조하게 유지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 고용시장이 현재 지금 마찰적 실업이냐 아니면 구조적 냉각이냐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9월 FOMC에서 연준의 B컷 기대감도 함께 연동될 전망입니다. 네, 워낙에 우리 지난 8월 1일 날 나왔던 뭐 매달 첫날 나오는 그 ISM 제조업 지수하고 8월 2일 날 금요일 날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 그 다음에 8월 5일 날
급락이 있어놓으니까 여느 때보다는 이제 지표를 갖다가 좀 주목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최진우 이코노미스트님 설마 우리가 지금 저 4일날 공개된다는 연준의 베이지북 이 각 지역 연준의 경기 관련 보고서인데 이것도 살펴야 됩니까 지금? 예, 경기가 아무래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가져오는 그런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발표됐던 베이지북이 7월에 발표됐던 건데 그 해당 보고서에서는 고용시장이 명시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 지정학적 갈등, 인플레이션 등의 그런 영향으로 향후 6개월간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근본 베이지북에서는 여기에 고용 감소가 좀 명시적으로 추가되는지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이 감소하는 속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예상되는 메인 시나리오는 이제 완만한 정도로 기술이 되면서 달러원 환율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이제 고용시장의 냉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된다면 연준의 이제 기껏 기대감이 좀 높아지긴 하겠지만 이것이 이제 달러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쁜 뉴스가 좀 나쁘게 해석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달러의 이제 스마일 커브가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모처럼 위안화 중요도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안화 거래 비중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예,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중국이 해외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이제 중국으로 지급하는 거래의 53%가 이제 위안화가 사용됐다라고 밝혔는데요. 2021년보다 한 40%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그런 무역 거래나 투자 거래에 있어서는 위안화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중국 이외의 국가들까지 포함한 이제 전 세계 거래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4.7% 정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중국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서 조금 더 지위를 확보하려면 아무래도 마켓 거버넌스에 대한 그런 투명성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내년에 예산안에서 외평기금 한 64조 가량 축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환율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우려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평기금은 이제 보통 원화를 장기로 차입을 해서 달러로 단기 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평기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환율 변동성에 대응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일단 기금 규모를 좀 줄이게 되면 정부 재정 수지 개선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기금을 줄여놨을 때 이제 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경우, 그러니까 외환 당국이 달러 매수, 원화 매도로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부가 이제 외평기금을 64조 원 정도 줄이는 배경에는 일단은 재정 수지 개선을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약간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현재 달러 환율이 1,300원 위에서 고착화 양상은 굉장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환율이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그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늘 그렇듯 어떤 변수가 어떻게 방향성을 바꿀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외평기금을 줄인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시장에 어떤 시그널로 작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재원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던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얼마나 또 몇 번이나 인하할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드는 게 확실해지면서 그에 따라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수정이 필요한 때인데요. 프리즘 투자자문 홍춘욱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또 홍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또 그걸 거침없는 또 직설을 기대합니다. 우리 뭐 패널 분들이나 뭐 진행하는 사람이나 방송이라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워낙에 우리 홍 대표님 특유의 아니 저는 한 달 전에 깜짝 놀랐어요. 무슨 뭐 한국 주식 시장이 평생 답 없는 이유라는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썸네일이 정말 안타깝지만 한국 주식은 망했습니다. 아니 엄청난 수십만 명이 보셨던데 이거 괜찮으셨어요? 이런 거 찍고? 예, 뭐 다행히. 다행히
평생 답 없는 이 시장에서 지금 우리 홍 대표께서는 또 그걸 하시잖아요. 투자 자문을 갖다가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이 아이러니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 예, 뭐 우리 주식만 하면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주식만 하면 답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 또 주식도 하지만 저는 주로 또 많이 하는 게 채권이나 금과 같은 상품들 투자를 되게 늘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8월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물론 뭐 피해를 안 볼 수는 없는데 네. 원체 좀 한국 주식 비중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잘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 레벨에서 이제 종합주가지수 2,800 이상선에서 나왔던 동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시장이 얼마 전에 그때 2,400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네. 또 사야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떤 추세적 상승, 대세 상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하라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은 안타깝지만 네. 쌀 때 사야 되는 시장이지 이게 몇 년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펀더멘탈이라든가 주식시장의 문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하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좀 쌀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첫 질문 이렇게 가볼게요. 앞서 우리 은행의 최진호 이코노미스트하고도 나눈 얘기긴 합니다만, 자 지금 당장 이달 중순에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 나오는 FMC에 거기서 25bp를 내리느냐, 50bp를 내리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네. 50bp 인하가 된다면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역대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 개방된 다음에 4번 정도 미국의 금리 인하 국면이 있었는데요. 그 금리 인하 국면을 다 살펴보시면 전부 25bp 인하로 시작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빅컷을 했다라는 건 연준이 그 전에 정책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제때 못 내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7월에 내렸어야 네, 되는데 네. 9월에 내리는데 7월에 못 내린 것까지 저희 50bp 내릴게요라는 뜻이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자신의 정책 실수, 미스를 인정한다라는 거고 그 미스를 인정한다라는 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한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빅컷은 이제 미소 커브에서 보면 달러 강세 재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달러 강세가 나타날 때 우리 주식시장 좋은 적이 없으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0.25%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만에 하나 0.25%가 아닌 0.5나 0.75가 나온다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니까 위기 대응 플랜을 가동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5bp가 시장 측면에서 좋네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래요. 뭐 어찌 됐건 지금 금리 인하 이제 기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자산은 미국 리츠랑 그리고 미국 모기지 채권입니다. 리츠랑 모기지 채권. 예, 모기지 채권 그 MBB라는 네, 네. 티커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 지금 쿠폰 레이트가 한 6.4 나오는데 예, 가격도 최근에 그 6.4 정도 나오니까 쿠폰이 6.4나 나오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네. 전 그냥 채권입니다. 그냥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최근 미국의 리츠 ETF와 함께 미국 모기지 채권 ETF가 최근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투자자들이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빅컷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는 건 네. 불황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불황이 출현하게 될 때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는 목적은 결국 부동산 살리겠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 소비라든가 생산 같은 지표들은 반응이 느려요. 네. 그런데 금리 인하에 가장 반응이 빠른 곳은 부동산입니다. 우리도 그렇고요. 미국도 다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점점 금융 상품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주 공격적으로 인하될 때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좋은 자산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다양한 캐시플로우를 주는 자산 중에서 제일 매력적인 자산은 바로 미국의 리츠 ETF 그리고 그다음이 MBB로 대표되는 미국의 모기지 채권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쪽 시장은 괜찮아요. 미국은 우리는 뭐 지금 뭐 부동산 PF 부실 이거 뭐 해결도 안 된 것 같고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관련해서는 서울 지방 양극화된 가운데에 올라오는 영상들 보고 있으면은 뭐 곡소리가 난다는 둥 이러는데 미국 부동산 리츠 쪽은 괜찮아요? 보시기에? 이제
이렇게 돌직구를 자꾸 오늘 날리시는데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장님하고 방송하면 이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오죠.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상업용 부동산 롤오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이제 이게 현실이고요.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올해 연초부터 계속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왜 모기지 채권이나 모기지 리츠 상품들이 인제 오르냐 하면 바로 방금 말씀하신 야 이거 진짜 디폴트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 더 나가서 상업용 모기지에 대해서 이거 의문이 제기되는데 우리 투자해도 되냐라는 회의감들이 지금까지 가격을 눌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되면 적어도 롤오버 될 때 금리가 예전처럼 높은 금리가 아닌 좀 롤오버하면서 리파이낸싱하면서 예.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파산 리스크는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그 차원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공실이 높은 자산들은 답이 없죠. 그러나 예. 이제 롤오버 과정에서 야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수익이 나냐라고 우리가 걱정했던 자산들은 살아날 여지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경기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상업용 부동산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리파이낸싱이 가능한 알짜 자산들 같은 경우는 또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다양한 그 수많은 리츠 상장 ETF를 죄송합니다. 상장된 리츠를 다 고를 수 없으니 그냥 저는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저 지금 표시되고 있는 저런 뭐 뱅가드라든가 차수 시합 같은 전체 시장을 투자하는 리츠를 추천하는 것이죠. 네. 그럼 미국채 ETF 지금 사도 괜찮은 거예요? 두 분 왜 이러세요? 아니, 바로바로 치고 들어오시는데요. 이 저희 짧은 시간에 많이 또 들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국채 ETF를 사는 것보다는 네. 현재 제 의견은 네. 한국 국채 ETF가 더 낫지 않는가.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보다 우리가 경기가 저는 더 안 좋다고 보니까. 어. 예, 그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PF 문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기가 더 안 좋으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국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이미 우리 역전이 발생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 정책 금리는 3.5%인데 뭐 이미 2%대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금리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더 내려갈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PF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저는 죄송합니다. 미국이 베이비 스텝을 한다라면 그건 달러 약세 신호거든요. 왜냐하면 빅커스라면 좀 문제가 되는데 베이비 스텝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베이비 스텝이 나타나게 될 때 이제 달러의 약세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우리가 또 미국채 이런 거 투자할 때 환해지한 걸 사면 또 문제 없다 그러시겠지만 환해지 과정에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국채 투자한다면서 그냥 예금 금리보다 플러스 알파를 노리고 국채 ETF를 사는 건데 해지 비용들 막 2%, 3%를 물면서 그걸 사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부분 환 오픈돼 있는 미국채 ETF를 사게 되는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미국의 정책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면서 미국의 2년물 국고 금리가 내려갈 시기에는 항상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이게 예외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볼 때 불황이 아닌데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달러의 약세 압력들은 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폰이 굉장히 많이 준다든가 가격의 상승 그렇죠. 저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선하고 파란 선이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냥 붙어 다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이 부각되는 시기에는 달러는 좀 약세로 간다. 특히 아까 위엔화 이야기를 아까 재밌게 들었는데요. 중국 위엔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건 결국 위엔 캐리 트레이드도 준다라는 뜻이거든요. 위안 캐리 트레이드도 그게 줄어든다? 그게 한 2조 달러 정도 됐습니다. 사실 엔 캐리 트레이드보다 위엔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더 큰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외환 보유고와 누적되어 있는 무역 수지와의 차이가 대부분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해외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난 한 2년간 대략 누적적으로 보면 한 2조 달러 나갔습니다. 그 2조 달러 나갔던 그 돈들이 이제 중국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최근에 달러 위엔 환율이 떨어지고 있고 달러 위엔 환율은 결국 아시아 통화에 대한 강세 베팅을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 모기지 채권이나 미국 리츠야 가격 변수니까 그리고 거기는 쿠폰도 넉넉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미국 국채는 이미 많이 빠진 데다가 거기다 환해지 비용도 환해지 비용이고 이러니까
투자하기에 좀 저는 어정쩡한 포지션이다. 따라서 굳이 투자를 하고 싶다면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면 미국의 모기지 채권, 한국 국채 이런 전략이 어떠냐? 미국 그래서- 모기 채권, 한국 국채.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우리 또 홍 대표 나오시면은 이거 자꾸 질문지 없는 얘기를 자꾸 여쭙고 싶은데 아니 아까 전에 우리 저 미국, 한국, 일본 기준금리 추이 저기서 어쨌거나 한은은 지금 금리를 내리기가 부동산 때문인 것 같은데 예. 가계대출 급증하고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릴 것 같다.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 경기 안 좋은 거는 뭐 대부분 그거 하는데 도대체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은 뭐 전 정부에서는 뭐 툭하면 추경이었습니다만 추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러운 현 정부고 그러면 금리 인하냐 했더니만 금리 인하하려니 한은은 이게저게 걸리는 게 많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좀 아쉽다 정도까지 나왔고 그러면 저기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이제 5.5에 있는 미국은 줄줄줄 내려오고 제로에 있던 일본은 꾸물꾸물 올라와서 우리 3.5에서 3명 다 만나나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저는 일단 한국은행이 실기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실기했다. 예. 이번에 나온 그 상반기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상반기 실적 통계를 보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통계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는 있죠. 예.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숫자를 정확하게 받아들고 나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어제 나왔는데 예.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02년 카드 사태냐 2010년 저축은행 사태나 이런 이제 두 번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파산 리스크 또는 금융기관의 신용경색 리스크로 인해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수출로만 간신히 경제가 돌아가던 예, 예. 그 양극화의 시기가 우리 두 번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출현한 게 아닌가.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수신도 줄었고 예. 그리고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세상에 가계대출을 9조 원이나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가 리스크 관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전세자금 대출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아무튼 계속 정부는 이런 연체율 상승과 가계부채 리스크들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꾸 이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을 살리는 데 주력을 하고 건전성 관리에 주력을 하는 과정에서 내수 경기는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내수 경기 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 아무 기댈 데도 없다라는 아까 저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암담한 거죠. 근데 남아 있는 대안이라는 게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게 두 팔인데 한 팔은 묶여 있으니까 금리 인하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참 금도 여쭤봤어야 되는데 시간이 아쉽네요. 그러네요. 네, 다음번에 여쭤볼게요. 오늘 내용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강보합권이고 외국인이 금융주 좀 많이 사네요. 또 2차 전지 섹터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예, 그러네요. 뭐 요 정도면 뭐 선방이 같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진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